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시골에 사는 새아이의 엄마이고 싱글맘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의지하며 지내고 있지만 묵묵히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부모님과 스스로 할 일을 찾아 하는 기특한 첫째, 둘째, 그리고 우리 집 애교둥이 막내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를 키우면서 육아와 살림에 헌신하면서 프리랜서로 돈을 벌며 살던 중에 겪은 일인데요. 어느새 정신없이 흘러가 벌써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제가 겪은 몇 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 오랜 기간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5년이 넘는 시간을 곁에서 지켜보며 서로의 가정이 다복한 것에 감사하며 결혼을 결심했죠. 오랜 기간 연애하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를 봤을 때 결혼할 확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죠. 남동생은 이제 지방에서 경찰 공무원이 되어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자주 보기 어려웠어요. 남매 중에서 첫째인 남편도 동생들과 가깝게 지내며 좋은 형제로 친척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해요. 제 동생이 멀리 있어서 저는 남편과 동생들을 친하게 지내며 내 아이의 좋은 고모와 삼촌이 되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서 양쪽 부모님도 바로 허락해 주셨고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댁이 멀지 않았고 어머니가 혼자 계셨기 때문에 시댁 가족들이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결혼 후부터 저는 경찰서에 가서 루루가 멀게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고뭉치 시댁 식구들이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저희 두 사람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물리적인 시간 투자나 경제적인 요인들도 그럭저럭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걸핏하면 불러대는 통에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나중에 추억이 될 가족들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를 낳고 그 모든 게 문제가 되더군요. 제 체력도 축나고 벌이도 남편 혼자 외벌이가 되니 가정생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저는 때로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기저귀와 분유를 사야 했어요. 결혼 전부터 혼자 계신 시어머니에게도 요트를 열었었어요. 주어진 문장을 조금 수정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돈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줄이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언제 말할지 눈치만 보며 끙끙 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왜 이리 이해 없는 건지 입만 열면 사건이 터지듯 하였어요. 연예인 시켜준다는 소속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망했나 봐요. 8개월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최근에는 대표와 연락이 안 닿아요. 약간 전에 무슨 소문을 듣지 않았어요. 대표가 다른 아이들의 데뷔 준비하느라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일단 외국어 공부하고 유지 비용을 먼저 내면 계약금을 나중에 받을 때 같이 주겠다고 해서 보냈어요. 그게 뭔가 이상해요. 돈을 왜 먼저 받아야 하는 건지요? 그 코 높인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된 건지요? 이미 예비 학습 일정을 잡아놨는데요. 수수를 보류해둔 상태인데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일단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코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부 마사지로 대체해 준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아까워서 대표는 아마 잠적한 것 같아요. 3천만 원을 낸 채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억울해요. 남편과 털어가는데 익숙한 새아들 가운데 막내인 신우는 연예인이 되겠다며 다니더니 결국 돈까지 가져갔다고요. 예전엔 백수였던 신우가 돈 때문에 남편에게서 돈을 받았죠. 그래서 2번 신우한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약속을 남편과 평화롭게 지켜왔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어렵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형에게 비밀로 말할게요. 지금 잠깐 경찰서 좀 와주실래요? 아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놈이 지나가면서 날 쳐다봐요. 나는 화가 나서 몸싸움이 조금 있어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혹시 형이 모르는 비상금도 없으세요? 아, 이번에도 경찰을 불렀어요.
형이 아시면 정말 큰일이에요. 형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합의를 못하면 이번에는 빨리 못 나갈 것 같아요. 둘째인 시동생은 왜 그렇게 싸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걸핏하면 합의금을 요구하며 저를 찾았어요. 누군가 보면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줄 알더라고요. 평소에는 싹싹하게 구는 시동생이 있지만 가족이니까 모를 척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연애 기간 동안 누나 하며 잘 따르고 남편이랑 저랑 싸우기라도 하면 무조건 제 편만 들어주던 든든한 동생으로 생각되었으며 시동생도 뭐 별다른 일자리 없이 편의점 알바와 배달 알바를 근근히 이어가며 용돈을 벌리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결혼 초기부터 애가 둘에 셋째를 임신 중이던 시기까지 거의 10년 동안 시댁 철부지들 뒷바라지를 한두 번이 아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누구세요? 아, 꼬마 어디 있어? 집이야. 아, 네. 너 당장 우리 동네막으로 와서 여기서 일하는 젊은 여자가 날 밀어 넘어졌는데 아이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요. 참나, 세제를 살러 밖에 나왔는데 영수증이 없다고 교환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동생이 경찰이자, 아 그래서 얼른 너희 동생을 데리고 와서 차박을 가도록 해라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러서 오고 있어요. 많았던 경우들이 있었죠. 마트에 가거나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큰 소리로 꾸짖는지 그 여자.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지 내가 경찰에 운운하고 하니 겁을 먹지 않든 바로 세게 부르면 꼬리를 내릴 거라 하더군요. 어쨌든 웃긴데 다들. 아, 예, 어머니. 근데요. 이제 동네 사람들과의 다툼을 좀 줄이세요. 마트도 은행도 식당도 얼굴 부이고 다니지 마세요. 다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예의 없이 행동하면 따끔하게 고쳐줘야죠. 내가 어른인데 요즘 사람들은 참 못 배웠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나 같은 어른 만나보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하고 장사도 잘하는 법을 배워야죠. 어머니는 항상 당신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내 생각이 굳어지고 주장이 강해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쪽 분야에서 어떤 선을 초월한 분 같았어요. 나는 내 이야기는 내 것이라며 반박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때로는 그 반박이 너무 논리가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곤 했지요.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로부터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빨라지는 정도였어요. 전화만 오면 비상이라 생각하니까요. 시댁 식구들의 이름에는 경찰차 이모티콘을 하나씩 넣어두고 다른 전화와 구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실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은 남편이 사건이나 사고 때마다 미련스럽게도 자기 식구들의 말만 믿는 것이었습니다. 본인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수풀은 항상 제가 처리하고 남편은 자기 가족들만 칭찬해 왔습니다. 아, 여보. TV를 보면 요즘 정상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런 사람들에게 불운을 당한 것 같아서 어찌 해야 할지 몰라요. 억울한 사람만이 피해를 보게 되고 순진한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입게 되는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같은 것도 그렇지요. 모든 피해를 입은 사람만이 억울하다는데요. 요전에 엄마를 밀었다는 마트에서 그 여자도 있지? 아, 그 여자 뭔가 이상한 눈치를 주더라고요. 왜 억울한지 모르겠어? 당신 생각 좀 해봐. 왜야 우리 가족한테 저런 일이 생기는지 너무 이상해. 어머니나 동생 아가씨가 어떤 일이 생겨도 당신이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 상대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그들 말 좀 들어보면 결국은 쌍이야. 에휴, 살인이나 엄마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시는지. 노인인데 이런 아줌마들 몇 명이 있지도 않아요. 게다가 젊은이들이야 뭐 치인과 다니는 거지? 거기서 건드리니까 달려드는 거지야. 앞서 말한 사람들은 전혀 아니라고 웃고 있는 것 같아. 합리적이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그렇잖아. 근데 대로 천천히 처리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감정적이면서 즉흥적인 여자도 제대로 알아보기도 하지 않고
어느 대표한테 돈을 먼저 줬잖아. 도련님 얘기는 내가 하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를 거절한 게 참으로 많아. 당신은 다 알지도 못하는데 집안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은 게 왜 그런 건가요? 모두 남 탓이고 남편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하면 헛기침을 하며 몇 번이고 나를 굴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 이렇게 계속해 나갈 수 없겠어요. 식구들의 여러 사건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은 환불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저를 이용하려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임산부에게는 우선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배가 부르게 임신부였던 저의 상황을 이용해 명백히 나타나는 검은 속내가 보였습니다. 이거 먹어봐. 맛이 이상하지 라고 말하며 백화점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 위로하고 마트보다 더 비싸게 받은 상황에서 아유, 우리 손주까지 먹어서 더 큰일이네. 임신한 산모를 데리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바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옷을 빨리 입어야 해 라고 했지만 제 어머니는 이미 이것의 절반을 먹은 것을 주장하며 환불을 받을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랬고 왜 자꾸 애들을 데려가서 그런 곳에 세우려고 하시나요? 애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다툼하는 곳에서 몸서리를 치며 사람들이 쳐다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너무 싫어해요. 어머니? 너무 나름대로 그러면 적어도 돈 파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료로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샀는데 잘못됐으면 알리고 보상받아야지. 그게 소비자의 권리인데 챙겨야지. 내가 그렇게 참고 사니까 그럼에도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나처럼 그저 삼가치였으면 지금쯤 큰 집 하나 샀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목소리에 힘주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바로 하세요. 우리는 아껴서 절약한 돈을 전부 도련님과 결혼기념금에 아가씨 사기당한 걸 메꾸는데 사용했어요. 우리 부부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껴가며 모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 자녀는 커도록 부모의 돈을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작은 일에 입장을 붙이고 환불을 받는다고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 이제 체중도 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어요. 백화점에 가기 전까지 무릎이 아파서 못 가요. 아이들은 내버려 두고 정기적으로 나가고 싶으면 아가씨랑 다녀오세요. 임산부를 위한 먹을 거리를 선보여야 할 거리를 앞세우고 교가는 수작 같아서 저도 보기에도 너무 뻔한데 판매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매번 환불 요구도 당연한 일이죠. 그때마다 두 아이와 뱃속의 아이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날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친정으로 도망쳤어요. 아, 자기야, 엄마랑 다투는 거면 그건 엄마가 우리에게 생활비를 준다는 이유 때문이겠지요. 돈을 아끼려는 마음이겠죠.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아이들에게도 경제 개념을 가르치고 싶으셨고 미안해 하시는 엄마를 보며 제가 괜히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화 풀어주세요 라고 하셔서 과일을 사왔는데 언제 처리할 건가요? 제가 셋째 임신했을 때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었지만 운이 좋게도 그 사업은 초반부터 흑자였습니다. 시댁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시댁 인간들은 남편의 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남편의 돈을 쓰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남편이 돈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된 적은 없었죠. 어머니와 싸웠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임신한 나를 이용하려다 실패하신 거지. 누가 싸워 나 애들하고 한동안 친정에서 지낼 텐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거기 있으면 우리 아이들과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아, 장모님께 힘드셔도 하고 그냥 저를 도와주시려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제 퇴근을 일찍 할게. 그리고 세훈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엄마는 우리 식구들을 먹이고 살리느라 귀찮아도 다시 가서 물건을 교환하고 환불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언제까지 당신 가족들만 감싸고 놀 거야? 내가 제일 힘들고 지친 게 당신의 태도야. 무조건 편들지 말고 철저히 해주세요. 어머니가 뿌리치면 나가서 물건을 바꾸거나 환불해달라고 졸라도
그런 소리를 지르고 계신다면 가서 말리고 문제를 해결해 오세요. 모든 일은 내 몫입니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무슨 교양 넘치는 부잣집 사모님처럼 대응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도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이 바빠서 애들도 돌보지 않았고, 막내가 임신한 동안 제 컨디션이 어떤지 물어주지 않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와 가족들이 일로 힘들어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한 번의 질문도 없었거든요. 이번이 세 번째 임신이고 이제는 별로 감흥도 없다는 듯이 대합니다.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임신 때 드는 어려움은 평생 가는데 나도 평생 응어리로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우울해져서 뱃속에 있는 늦둥이 녀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시댁 식구들은 신경 쓰지 않고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밀려있던 독서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온전히 저와 아기를 위한 태교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혼자 임신한 채로 첫째, 둘째까지 돌보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결단을 내린 듯하여 갑자기 친정집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자, 봐봐. 엄마, 아빠 둘이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정도 나온다. 그리고 연금성 저축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것도 꽤 되고 아마도 보험료가 부담되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도 준비해 놓았다. 월급을 받으면 둘이 쓰기에 충분할 것 같아. 엄마는 아빠와 둘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어. 어머나, 우리 엄마 아빠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네. 근데 왜 갑자기 설명을 주시는 거죠? 괜히 사람들이 불안해지게 해. 이 방은 크기는 작지만 부부가 이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저쪽 방이 조금 더 크니까 아이들 둘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아빠가 틈틈이 잘 고쳐놓은 저쪽 베란다 창고도 깨끗해졌으면 그곳은 놀이터처럼 만든다면 좋을 것 같고 장난감들도 그곳에 모아두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좁은 집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요. 살기 싫어서 이 집으로 그냥 들어와. 아빠랑 내가 생각한 대로 옮기면 돼. 너희가 사는 집보다 여기 38평대 아파트가 낫겠지. 애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난 엄마 아빠 지금까지 뺀 사람 없이 어떻게 마음 편히 살아.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넓혀가면 돼. 괜찮아요. 정말 아이들 아직 어려? 우리도 아직 한창이고 한 달 이상 이렇게 있어도 난 미안해 죽겠어. 너 제 말 못 들었냐? 자기 방 가져보는 게 소원이라나. 시댁 식구들까지 맨날 들락거리고 시끄럽니까? 조용히 혼자 책 하나 못 읽고 그게 뭐야? 그냥 방 하나 가는 게 소원이라는데 들어줘야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해줄 형편도 아니고. 네, 쟤네 어리지 않아. 곧 초등학생이라네. 애들 생각해서 그냥 받아줬어. 아,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 그런 거라고. 아직 어려서 둘이 방을 쓰더라도 되니 우리는 이미 집도 다 마련해 두었어. 아빠도 우리 손주들이 편히 지내기를 바라셔서 기쁘게 수락해 주셨고 동생도 너가 힘들고 있는 걸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 너가 힘들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하는 거야? 막내까지 나오면 살림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면서도 그래? 그렇게 우리 가족은 방 4개가 있는 친정집을 조금만 손볼 수 있을 정도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까지 지르며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했어. 그동안 표현하지 않아도 불편했고 내심 안쓰러웠던 게 좀 있더라. 지금에야 이런 공간이 마련된 데에 감사했어. 친정 부모님을 효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한 순간도 얼마 안 가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친정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사까지 하는 동안 머리가 지끈거렸고 집이 거의 다 정리된 적이 있을 때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출근을 준비하던 남편이 전화를 받고 오늘 시부모님과 일가족이 잠시 들를 것이라고 통보했더라고요. 아, 여보.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사소한 선물을 드릴 건데
하나 받아주실래요? 라고 했는데 그냥 두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주신다면 받아볼게요. 무엇을 거절하겠어요? 아, 그런 건 거절하지 마. 우리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선물을 거절하면 효심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난 이미 선물을 사느라 돈을 다 썼다고 해서 더 많은 용돈을 얻을 것 같다면 그렇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주어서 사오라고 했나 봐요.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수고해줘, 자식들아. 아빠. 다녀올게. 우리 집은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친정 부모님의 댁이었고 두 분이 오랜 기간 살았던 곳이라 시댁 식구들은 굳이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돈을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한 것도 아니었고 친정 부모님을 의지해서 사는 형편의 잔치라도 내내 들어가는 것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아이들을 유치원에 다 보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난 무렵 복도가 소란스럽지 않은데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와 언니가 왔던 것이었어요. 아,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여기, 이거 봐주세요. 오빠가 선물을 거절했지만 이사하고 체험한 것인데 휴지 정도는 살까나. 와야죠. 얘 밝게 인사 좀 해줘 봐라. 우리 오는 게 싫으니 아무튼 이사를. 고생했네. 아이들은 유치원 갔고 셋째는 어휴, 저 있네. 아이고, 덥네. 일단 물 한 잔 다오. 언니, 여기선 좀 거리가 있네요. 교통은 좀 그렇다. 걸어왔더니 땀이 줄줄이네요. 아이고 좋다. 난 오래된 아파트라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동네도 깔끔하고 사람들이 베란다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네. 우리 여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럼 좋겠다. 그나저나 내 방은 어디냐? 저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떴습니다. 아니, 내 방이라니? 엄마, 아이들은 방 없어도 괜찮잖아. 어차피 잠만 자면 되는데. 엄마, 우리가 이쪽 방 쓰자. 여기가 해 잘 될 것 같다. 근데 여기는 벌써 임자가 있네. 아이들 책이랑. 이런 건 거실로 옮겨야겠다. 아이고, 생각보다 짐이 많네. 요즘은 거실에 TV 없애고 큰 책상을 놓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러다면서 거실이 넓으니까 애들은 나와서 생활하면 되지. 아니, 아가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잠깐 집 구경하러 오신다고 궁금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짐은 다 뭐예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죠? 여기 뭐 사실 생각으로 짐까지 싸우신 거 아니죠? 어머, 얘 좀 봐요. 방이 4개나 있다며. 그러면 우리들이 들어와서 살 공간은 충분히 있다는 건데. 아이, 우리도 같이 살면 좋지. 다 늙어서 내가 창남집에서 같이 살지. 그럼 어디서 살리? 집도 넓어졌는데 합쳐야지. 도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애들 봐준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너 힘들어. 너도 셋째 나왔잖아. 결국 나 찾을 거면서 애들 데리고 나가고 그런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같이 살면서 키워야지. 어머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어머니께 애들 봐달라고 부탁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 필요에 의해서 들리신 거잖아요. 여기 애들 방 주려고 저희 부모님이 내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시댁 식구랑 살라고 내주신 곳 아니라고요. 어머님께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어머이, 너야말로 너무 치사하다. 가족끼리 좀 어렵고 힘들 때 돕고 사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려고 하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평생 사신 집 내어주고 좁은 이사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함께 지내면 저희 부모님을 모시겠어요. 언니들 왜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죠? 엄마랑 저는 단지 여기 방도 많고 언니가 셋째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두 팔 모아 도와주려고 그런 거였어요. 우리를 모시로 생각하고 방 하나만 내줘도 되잖아요. 방이 많아요. 아가씨,
지금 집에 오자마자 애들 방 쳐다보면서 짐을 거실로 다 빼라는 거예요. 그기 애들 방이에요. 여기 집에 아가씨 방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 애들도 좁은 집에서 정신없이 지내서 스트레스가 꽤 많았는데 저는 우리 애들이 더 소중해요. 세상 좋아졌다고요. 아,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스트레스야? 나가 뛰어놀면 그만이고요. 어릴 때부터 거른과 함께기요. 살아야 몸의 예의를 지켜야 따로 교육을 안 시켜도 저렇게 바르게 하는 것은 전부 내 덕이다. 나중에 고맙다고 하지 말고 일단 배가 고프니까 창부터 봐와라. 왜 큰 소리를 치고 그래 시끄럽게. 우리가 농담 좀 해봤다.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거 가지고 더러운 농담에 대해 꼭 불평하네. 저렇게 가렸다고요. 이 집 식구들은 농담을 진실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 같이 살자는 그 말이 과연 농담이겠지? 아휴 쥐고 부들부들 떨 것 같았어. 아, 그리고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다고 환불받을 때나 우리 아이들을 챙기며 나갔는데 그게 뭐 대단한 교육인가요?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까지 하면 정말 큰 싸움이 날까 봐 기가 차도 꾹 참았어요. 일단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내쫓으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빨리 나가야 한다는 것 같아요. 대답 없이 지갑을 하나 들고 나오다가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명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가 장인 장모님이 사시던 집인지 아나요? 두 사람 X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로 물어봤지만 대충 식사를 챙겨드리고 빨리 가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신부는 당황했고 너희 집에 안 눌러 앉아 걱정하지 마세요. 좀 누워있다가 우리 아들을 보고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을 닫지 않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언니, A한테, 우린 뭔가 연니한테 죄를 지었나 봐요? 왜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을 수 X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서러워서 살 수 있겠어요. 언니가 은근히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언니가 다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둘의 모습을 보면 왜 갑자기 불안감이 우리 집에 눌러앉아 있는 시댁 식구들의 미래가 보이는지 느껴졌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진짜 같이 살겠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 것 같아요. 결혼 생활 동안 매번 당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방심하고 있다간 다시 당할 것 같아서 저는요, 저 혼자 이혼 결심을 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돈 문제부터 다져봤어요. 대충 두드려보니 이 집을 믿겠다면 내가 양육자가 된다 해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그 외 생활비는 프리랜서로 돈을 벌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둥이 마음인지라 정부의 혜택이 많이 주어져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해도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남편이 이혼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시댁 가족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가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떳떳하게 말하기 힘들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한 후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갑자기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큰 곤란에 처했습니다.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 회사의 법인 통장에서 돈을 빼야 하는 일도 생겼으며 시댁 일에도 개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전화가 끊기고 경찰서에 관한 말만 남겼다가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얼마나 오래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집에 돌아온 남편이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재촉하며 물었어요. 엄마 말이 뭔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지인의 차를 잠시 몰았다가 오토믹과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도망을 쳤대요. 아니, 그런 소리는 아니잖아요.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요. 사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돈도 필요하겠지만 형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진짜 정말 지겨웠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확신의 소리를 박박 지르고 아이들 방으로 들어와 엉엉 우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저를 달라더라.
시어머니도 조사가 끝나고 전화와선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이야기하는 걸 보니 이번 사건이 그동안의 것과는 다른 특별한 사건인 것 같았습니다. 덜덜 떠는 목소리에서부터 겁을 많이 먹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지겨운 게 뭐냐면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돈이 있냐고 하는데 집이랑 가진 게 자식들 뿐인데. 내가 그래도 자식 농사는 차졌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재판받고 합의해주는 거 너희 집 팔아서 어떻게 해결하면 안 될까? 어머니, 전화를 끊겠습니다. 이런 일로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맞지요. 그러면 우리 손주들을 여기로 보내면 안 되니 손주들 보고 할머니를 꺼내달라고 울러봐요. 왜 동정심이라도 그게 통할 수도 있겠죠. 시어머니는 마치 환불을 받을 때처럼 다시 우리를 앞세우려고 생각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애원을 하는데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남편 성격에 자기 엄마를 빵 던지려고 해요. 당연히 어떻게든 자기가 장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자기 회사 법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 시어머니의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을 내고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 회사에 빚이 많이 생겼고 사업도 거의 망했다고 해요. 상황이 그렇게 변해서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인간들과 여기 있는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나는 세워놓은 이혼 계획을 가감없이 진행했어요. 여보야, 나 죽겠다. 엄마는 어떻게 간신히 합의해냈는데 이제는 또 우리 회사가 망할 일이 분명 가까운데 세금이라도 아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세금도 폭탄으로 맞게 생겼고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죽을 것만 같다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판다면 아이들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 말에 역시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우리 집으로 모두 들어올 수 있게 생겼구나 싶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된 거다 싶어서 얼른 세금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 세대 분리를 해서 세금을 줄이자고 하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떨까요? 이제 우리 집이 되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고 자기 이것저것 나가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말 세금 폭탄을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 세대는 세금을 줄여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최선의 선택일까 생각해봐. 우리는 다 자녀의 한부모 가정이 되면 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위장위원회에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지금은 좀 정신이 없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 그냥 그렇게 해볼까요? 일단은 이혼을 한 다음에 다시 혼인을 신고해서 합쳐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 당신이 이혼했다고 날 버린다면 진짜 안 돼요? 뭔 소리야? 왜 나를 버리려고 해? 당신이야말로 나를 버리지 마. 그리고 당신 말대로 집 형편이 좀 되면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합쳐도 되지.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부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혼했는지 아무도 모를 걸까. 이렇게 같이 잘 살고 있는데 그러자 남편은 볼타구나 하고 오케이를 했어요. 남편이 알겠다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 서류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남편이 아예 다른 일에 정신이 나가 있을 때 이혼을 빨리 해야 잡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날 가서 이혼 서류를 받아와 작성을 했어요. 여보, 대신에 우리 이혼하는 거 있지? 우리 부모님이든 시댁 식구들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자. 아무리 위장 이혼이라고 하지만 이혼했다고 하면 다들 걱정하시잖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울 엄마. 쓰러지면 쓰러져도 아무리 위장이고 설득하고 세금 감염을 받으려고 해도 그 직이라고 설명해도 절대 안 됩니다. 하실 뿐이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야. 남편한테는 시댁 식구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지만 저는 제 부모님께 다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은 제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혼 서류를 접수했는데 아무리 합의 이혼을 한다고 해도 숙려기간이 있고 내가 있는 부부들은 숙려기간이 3개월이나 돼요. 저는 그 3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조였는지 몰라요. 만약 3개월 숙려 기간 안에 남편이 이혼을 부르자고 하면 제 계획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럴 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우리가 이혼 서류를 접수하자마자 남편 말대로 바로 우리 집으로 스며든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고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자 처음에는 그들이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애미야, 내가 제일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꺼이 내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있거든. 집안 살림을 다 해주고 음식을 해주고 애들까지 다 돌볼 텐데.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부려먹어도 돼. 맞아. 언니? 엄마 말대로 나도 다 도와줄게. 언니는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야. 나 진짜 너를 잘 다뤄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하루가 지나면서 내 눈치를 살피는 것 대신 아주 당당하게 부려먹더라고. 그들은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안방을 포함한 2개의 방은 그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하더라고. 환장하겠다니까요. 저는 정말 3개월이 얼른 지나기를 바랐고, 그리고 대망의 이혼 선고가 떨어진 날, 전 남편이 된 남편과 함께 이신을 하러 시청에 갔어요. 이혼 신고까지 모두 마친 뒤 집에 돌아와 전 남편에게 송댁 식구들 전부를 데리고 외식하거나 하러 가라고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송댁 인간들은 모두 웃으며 역시 우리 며느리 밖에 없어 라고 말했지만 그때 나는 속으로 쟤를 불렀어요. 이거 너들의 마지막 만찬이다. 이 기생충들아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기생충들이 외식하러 나가자마자 잽싸게 집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리고 그 인간들의 짐을 모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우리 애들까지 모두 맡아 놓은 채로요. 이런 모습을 애들이 보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외식하러 나갔던 송댁 인간들은 술까지 들어 마셨지만요.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복도에서부터 들렸다. 그리고 막 집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는데 5번씩 돌아가면서 누르는데도 계속 틀린 소리가 났다. 그래서 벨을 누르고 문을 열라고 하더니 발광하는 소리가 났다. 저는 발광하는 소리에 따라 문을 3개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열린 문에 코를 부딪혀서 아프다고 나에게 쌍욕을 했어요. 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왜 비밀번호가 안 눌리냐? 너는 참 눈치도 없다. 비밀번호 내가 바꿨어. 그리고 내가 비밀번호만 바꾼 거 같네. 이제 다 바뀌었잖아. 얘가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 얼른 못 열라 들어가서 좀 넣게. 아줌마는 내 말을 못 들었다. 여기 당신 집이 아니야? 여긴 내 집이고 당신 너희들이 여기에 살 수 없다고. 그러자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아줌마라며 말했다. 말하니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면 누구의 집인데? 아,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서 있어요? 자, 다들 잘 들어요. 나 오늘부로 그쪽 아들이랑 이혼을 했거든. 여기 봐봐. 이혼 판결문이 있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집에서 나가야지. 내가 너희 짐들을 분리해주는데 싹 다 가져갔다 버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찾으러 가면 있을 거야. 여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우리가 약속했던 말이랑 다르잖아. 우리 이혼을 만들 위장이 원했잖아.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건 판결문이라고 다 까자. 우리 연기 중이라고요. 여보, 이런 경우가 어디여 있는데? 위장 이혼이야. 너희들, 그게 대체 뭔 소리야?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함. 말랑, 아줌마, 다시 한번 읊어줘. 이혼한 남편이 나가라고 말했어. 육값을 올리지 말고, 그러자. 전 남편은 주한테 이건 다 사기라고 하며 난리를 쳤고, 시동생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으면서 엄마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어. 그리고 아가씨는 자신의 명품들도 다 버렸는지 아파트의 쓰레기장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걸 완전히 사기당했어요.
당신이 낳고 오셨잖아요. APPR이라는 것을 말하며 잠깐만 이혼해야 한다고 했어? 인간아, 너도 좋다고 했던 것 기억해? 모두 합의하여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합의한 이혼이다. 이건 가만 안 둘 거야. 나한테 재산 분내자 소송을 다시 걸 거야. 내일이 되는 집을 딱 절반으로 가지고 올 거야. 아들아, 이번에는 잘 들어봐.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절반을 가져가야 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여자야. 너무 잘생긴 우리 아들인 것을 모르네. 이 면상으로 사귀면서 우리가 너랑 콩밥 틀어줄 텐데. 가족이 잠시만, 내 배 좀 쉬자.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고 다시 이야기하자. 배꼽이 튀어나올 것 같아.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내 명의인 줄 알았니? 이거 내가 아직 우리 부모님 명의야. 명의를 바꾸려고 했는데 우리가 딱 이혼을 해버렸네. 그래서 나는 재산 한 푼 없어진 거야? 그 말은 너한테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형수가 진짜 무서운 여자다. 완전히 뭐야, 소시오패스 같은 거야? 아니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말살할 수 있어? 형수가 정말 크게 혼나볼래요? 난 정말 무서워. 사람이 하는 행동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녹음해 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협박당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갈 협박으로 소송을 걸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이렇게 들락날락하니까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때 함께 증거를 제출하면 되겠죠. 아파트 주민들이 제 대신해서 신고해 줄 거라고 했거든요. 경찰이 오면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바퀴벌레처럼 도망가셨다고 해요. 그래요.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달리듯 도망가는 모습을 아시잖아요. 그래요. 그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엄마가 불을 켜자마자 도망가니까 멍청한 시동생도 따라가라고 엄마에게 말했고 전 남편만 남아 있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줄 몰랐어요. 나는 너는 부부 사이의 서류. 의리도 없냐?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말았냐? 징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어디서 의리를 우는 데서 뒤통수를 치는데? 내가 나에게 뒤통수 친 거를 생각 안 해? 내가 친 뒤통수가 더 많아. 시댁 식구들을 저렇게 다 데리고 오고 회사 돈까지 빼서 당신의 엄마, 초와 변호사 비용까지 주고 합의금을 물어줬는데. 이건 뒤통수가 아니라 대놓고 앞통수야.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너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게 만든 거야? 내가 설마 한 건 당신이 시댁 식구들을 죄다 데리고 올 줄은 몰랐다. 시댁 식구들만 내 집에 안 데려왔어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해. 오늘로 우리 이혼하게 됐으니까 남녀고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잘 가라. 윤호, 엄마야. 우리 애들을 생각하자. 우리 새로운 남매들이 아빠 없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 이혼 서류에 아직 잉크가 말랐잖아. 한 번만 더 다시 봐줘. 나도 사실 말이야. 내 가족들 진짜 질렸어. 영영 차단하고 싶었어. 진심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 거야? 죄가 있다면 아빠가 당신이라는 거야? 우리 아이들, 내가 잘 키워가서 행복하게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마오.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건 당신의 가족들이 날 찾지 않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해. 과거나 현재의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내 가족들한테 앞뒤로 끌려다니느라 헛짓거리를 했지만 앞으로는 부디 아버지 역할을 좀 해봐. 그리고 그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웃들이나 경찰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결국 신혼조회 후에는 사태가 종결되었다. 제 전 남편은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딱 보름이 지났을 때 신우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시들 전화번호를 다 차단해 놨더니 우리 큰애가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와서 저를 바꿔 달라더군요. 왜 아직도 볼 일이 있어서 전화했냐고요? 명품 가방은 그때 잘 챙겨서 갔나요? 왜 전화했어요? 언니,
언니 진짜 어이없어요. 난 이번에 우리 식구들이 완전히 정 떨어졌어요. 내가 언니라도 이혼하지, 아니 이혼 잘했어요. 난 이제 완전히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데 조카들을 돌보면서 살 테니까 언니 저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난 언니 이혼한 거 완전 찬성이라는 어린 신우의 철없는 투덜거림이구나 싶었는데 그걸 시어머니의 전화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야야, 나 좀 바꿔줘라. 그래? 엄마야, 너도 그때부터 알았니? 나는 이제 진짜 갱생이 있어. 아휴. 나도 이제 사고 치는 거에 지쳐서 못해.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너 외에 손주들을 키우고 살 거야. 아이, 어떻게 너 혼자 애셋을 보게? 그냥 내가 도와주자. 이제 자식은 너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해. 아이야, 엄마. 엄마는 거짓말 좀 그만해. 저 형수님, 형이랑 사느라 힘드셨죠? 형은 제가 잘 알아요. 아, 너무 효자야. 피곤하죠, 형수님. 저 모든 것을 잘 해낼 거예요. 시키면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진짜, 댓글, 너무 웃겨요. 아, 정말 연극 시트콤으로 가세요. 당신, 큰 아들은 도망가다가 이제 나한테 들러보는 거야? 대체 생각들이 있는 거야? 지능 검사나 좀 다시 해봐. 나는 이런 인간들과 몇 년을 같이 살았다니, 진짜. 나까지 비정상이 될 줄. 뻔한 일이라고 해서 간과할 순 없어요. 얼마 전에 그들 셋이 서로 전화를 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제 마음이 크게 뛰었죠. 그제야 위기의 처지에서 서로 빠져나가겠다고 결심한 모습들을 보며 뜨악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구명조끼를 자기가 가져간다며 바람에서 헤엄치며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결국 그들이 제 손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지치고 포기해버린 건 어디들의 확신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마저 바꾸었죠. 이것이 힘이 없어진 나의 선택이고 셋과 넷을 끊음으로써 더 이상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이 주신 집마저 처분해버렸고 아이들과 함께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시골집을 사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농사 시즌에는 농사 알바도 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참 행복합니다. 좋다더라고요. 엄마가 거리들에 벗어나니까 요즘처럼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벨소리만 들려도 이 심장이 막 두근거렸거든요. 그 친한 사고 수습하러 뛰어다니던 내 과거의 시간이 아까울 뿐이에요. 편안해지니 다행이에요. 이모도 너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편안해야 아이들도 편하게 해요. 지금 충분히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안심이에요. 이제 이혼했다는 말도 부끄럽지 않죠. 처음에는 애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걱정했는데 내가 하루 빨리 결단을 못 내린 게 후회되는 정도예요. 행복한 엄마 품에서 더 떳떳하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거예요. 봐봐, 잘 키우면서 떳떳하게.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요. 옆에서 도움을 받는 대로 인해 키우는 것이에요. 시간이 빠르다. 너도 챙기면서 애들을 챙기고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는 이 시댁 사람들과는 하나도 연락이나 소식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뭐 보나만 하지요. 다들 원래 살았던 대로 사고나 치며 살고 있겠지요. 주변에서는 양육비를 왜 안 받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전 남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회사고 뭐고 다 파산해서 양육비 줄 형편도 안 좋고 주지도 못하는 양육비로 매달 연락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제가 고의적으로 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인간 수입도 없어서 양육비 지급 자체도 많이 하는데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이전 시대의 인간들과 부딪히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면서 정신 건강과 몸 건강을 더 좋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나도 아직까지는 살만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려 했던 것은 최대한 혼자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내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꿈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1년 사이 주름이 늘었다며
때로는 이혼한 딸이 웬수로 농담 삼아 말씀하시지만 덕분에 우리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어서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늘 삼형자로 자랑하시는 두 분이시군요. 저희 6식구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곧 다가올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평안함 가득한 가을의 끝자락을 즐기시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